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아직 겨울이 오기도 전인데 우리 경제부터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개최했는데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발표됐는데 전분기 대비 고작 0.3% 올랐습니다. 올해 내내 성장률이 0%대 정체 상태입니다. 기업들도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어닝쇼크 수준으로 급감했고 많은 대기업들 투자도 줄이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도 경기 침체 한파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 8,52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1.4%나 줄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70%가량을 책임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암울하다는 겁니다.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가 점점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4분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경기가 좀 계속 떨어지는 방향이지 않을까.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자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미루는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60%나 급감하자 4조 3천억 원 규모 공장 증설을 보류하고 내년 투자도 50% 이상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올 4분기 투자를 3천억 원 줄이고 LG디스플레이 역시 시설 투자를 1조 원 이상 축소합니다. 하나솔루션과 현대오일뱅크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을 아예 철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역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0% 정도,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다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여파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깊은 침체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붓자를 떼고 회장이 됐습니다. 이병철, 이건희 회장에 이어 3대 승계를 하게 된 거죠. 이재용 회장, 내부엔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며 혁신을 독려했고 국민들에겐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승희 기자 보도 보시고 이재용 삼성 시대를 아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고 이병철, 이건희 회장을 잇는 세 번째 회장입니다. 1991년 입사 후 31년 만이자 부회장이 된 지 10년 만입니다. 이 회장은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회장의 승진건은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사회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은 갖지 않았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린 미래를 위한 도전이란 글로 취임사를 대신했습니다. 이 회장은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해온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며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정한 초인류 기업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경쟁업체들은 약진하면서 대내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 회장이라는 공식 직함으로 전면에 나선 만큼 위기 극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강유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이재용 회장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사실 법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4년
고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오른 이후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해왔고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승진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하려면 오너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은 2016년 미국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이후 초대형 인수합병이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회장 첫날 하면 이제 취임식이 떠오르는데 오늘 안 했더라고요. 네, 1987년 고 이건희 회장은 호아마트홀에서 취임식을 열었는데요. 반면 이재용 회장은 취임식 없이 회장에 올랐습니다. 그 대신 고 이건희 회장 2주기인 25일 사장단 간담회에서 밝힌 각오를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4대 그룹 중 3세 총수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도 취임식이 없었는데요. 요즘 스타일로 허례허식을 벌이자는 겁니다. 스타일 얘기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 스타일은 어떤 겁니까? 이재용 회장은 평소 실용적이고 현장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서울 이태원동 개인 집무실인 승지원에 주로 출근하면서 사장단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서초 사옥으로 주로 출근을 하고요. 복권 이후엔 계열사 현정 점검에 나서고 워킹맘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수행비서 없이 혼자 다니기로도 유명합니다. 작년 미국 통신업체인 DC네트워크의 찰리 에르겐 회장이 방한했을 때 이 회장이 혼자 차를 몰고 단 둘이 북한산을 등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앞서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도 보도되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1위 자리를 TSMC에 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로 위축이 됐는데요. 반면 대만 TSMC가 1위인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겁니다. 또 다른 사업 분야인 스마트폰과 가전도 경기 둔화 우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반도체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씨를 뿌린 거고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무엇으로 이 삼성의 미래를 꾸려나갈 계획입니까? 고 이건희 회장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말한 말로 유명한 신경영을 선언했는데요. 이 회장이 오늘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 각오문을 보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 세상에 없는 기술, 진정한 초일류 기업이란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삼성은 지난 5월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고 또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회장 아직 이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건 네. 뭐 회장직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까? 이 회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라 향후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이사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요 결정을 내린 기구가 이사회인데요. 이 회장이 이사회에 참여를 하려면 등기이사에 선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2년 전 이재용 회장이 4세 경영을 하지 않겠다 선언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사회가 선임한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이끌고 향후 오너 일가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경영에 간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강유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원권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본부장. 오늘도 기자들과 만나서 메가톤급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본인 휴대전화에 담긴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말했는데요. 이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 따로 저장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구자준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집어던졌던 자신의 아이폰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속 텔레그램에서 정무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발견했는데 이 방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예, 여러 명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이너서클, 여기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법무방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조팀 따로 있었어요. 방에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있었다는 말씀. 네.
사용자분 인원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아니 인원은 많지는 않아요. 이너서클이니까 한 10명 정도. 방마다요? 아니요. 전체 합쳐서 10명. 정무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너서클, 즉 핵심 측근들의 대화방이고 다른 대화방 대화자를 합쳐도 10명에 그쳤다는 겁니다. 검찰이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 즉 온라인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거 지금 말하자면 저 핸드폰 저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 검찰과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어요. 알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하고 재판 통해서는 할 거예요. 클라우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PC 등의 데이터도 연동돼 저장할 수 있는 만큼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각종 의혹 사건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건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검찰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와 대화방 대화 내용을 확인하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에 가짜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말하며 해당 변호사를 해임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해당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 신도시건을 변호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뒤에 정작 김용 부원장의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다른 건에만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 지난달 26일. 보름 뒤인 지난 11일경 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에서 A 변호사를 만나 선임계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A 변호사는 이후 위례 사건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한 차례도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사건 등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유 전 본부장은 A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했고 변호인에서 해촉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추가 자녀 사건에도 자꾸 끼어들려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 해촉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가짜 변호사 보내가지고 내가 검찰 가면 무슨 말하나 동정이나 살폈다고 주장했습니다. A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인물로 유 전 본부장에게 먼저 접촉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도 A 변호사가 위례 사건 수사보다 다른 수사에 신경을 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A 변호사는 접견을 못한 건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출석 조사 일정과 안 맞아 못했던 것이고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위례 신도시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는 몰랐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A 변호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추후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구속할 때 수사한 불법 정치 자금은 지난해 대선 경선용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검찰은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 때도 이 대장동 업자와 성남라인 간에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돈을 의심하는지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수십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시기로 진술한 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토목업자와 분양 대행업자에게 43억 원을 받아서 12억 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겁니다. 김 씨는 이 가운데 3억 6천만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 돈의 사용처를 함구해왔던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도 1억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에도 혹시 정치자금이 흘러간 적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도우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에게 간 돈은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걸로 추정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자금 용도 외에도 2014년 성남시장 선거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넘어간 돈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강원도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증을 섰던 채무 2,050억 원을 12월 15일까지 갚아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베트남 출장을 갔던 김진태 지사는 일정을 앞당겨 오늘 오후 귀국했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공항 입국장으로 나오는 김진태 강원지사. 베트남 출장에 나섰다 레고랜드발 사태가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확산되자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습니다. 금융불안이 초래된 데 대해선 거듭 유감이라면서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050억 원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12월 중순에 전액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민의 이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금방 금융권이 좀 불안해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전임 지사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임 도정을 그렇게 비판하고 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좀 제발 우리 레고랜드 빚 좀 누가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추경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 재정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조기 상환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레고랜드를 둘러싼 잡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 공지 없이 내년 1월부터 석 달간 동계 휴장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5주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씩 문을 닫습니다. 레고랜드 측은 동계 놀이기구 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한 것으로 최근 채권시장 자금 경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장관들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토론했습니다. 이렇게 비상경제 민생회의 내용 전체가 실시간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초부터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규제 지역에서 가격에 따라 20에서 50%였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로 상향해 대출을 더해주기로 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한됐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분양가 9억 원 이하 아파트에만 허용된 중도금 대출도 12억 원 이하 아파트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그다음에 좀 정책적으로 또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거는 같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좀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들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토론한 윤 대통령은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또 건설교통부는 이런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건설교통산업부로, 또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오늘 회의는 정부가 어떤 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80분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속보입니다. 국정원은 당시 첩보 자료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죠. 이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온라인망에 올라온 자료뿐 아니라 내부에 배포했던 첩보들까지 전부 회수해서 삭제하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삭제 지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에 국정원 내부에 이미 배포됐던 자료까지 포함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내 배포된 첩보 자료까지 회수해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국정원장 등이 밝혔다며 관련 첩보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 자료가 모두 46건인데 배포됐다 회수 삭제된 첩보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첩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박지원 전 원장 이전에는 그런 업무 지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담당 국장은 박지원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첩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서버에서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는 삭제할 수 없는 서버와 이미 삭제가 가능하지만 복구가 안 되는 서버 두 가지가 있는데 삭제된 46개 첩보들은 복구가 불가능한 서버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한 것도 없고 배포된 것을 회수해 삭제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하는 합동회견을 열었습니다. 월북몰이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당시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있는 걸 알면서도 왜 구하지 않았냐 이 질문엔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혀서 일방적인 억류와는 다른 상황이라 군사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논란 이후 공개석상에 첫 등장한 서훈정 국가안보실장은 월북몰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오히려 월북이란 주요 단서를 은폐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드러난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 중국어선 등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첩보 무단 삭제 지시 의혹을 일축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A4 용지 8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에서는 현 정부가 자의적 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 재단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 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이야기 같네요. 맞습니다. 80분간 진행됐는데요. 저희 채널A를 포함한 대다수 방송사가 생중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장관들의 긴장부터 풀어줬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우리 장관들을 골탕 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경청할 테니까 편하게. 자,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는 쇼나 연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던데 그런 느낌은 안 났습니까? 네.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장관들이 대책을 발표하면 자연스럽게 경제부총리가 답을 하는 모양새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돈, 이 재정 때문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물이 들어와도 곱보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한 팀이 되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될 때라고 경제부총리님께서 국토부 장관께서 제 눈을 보면서 절절하게 돈 달라고 그러셨는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부총리님 그리고 관광산업 부활을 위한 재정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곡간 다 떨어지겠습니다. 재정 면에서도 확실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요. 장관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회의를 하더군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도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조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6월부터 투자의 열기가 지금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세제 지원을 아주 대폭 이끌어내십시오.
주 52시간 노동이 해외 건설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일찍 퇴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용부 장관님께서 좀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 현재 90일에서 181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요, 마지막에 아쉬움도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 한 4분 남았는데 2시간 오기로 하지 않았어요? 80분. 이렇게 빨리 끝나라.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부족하면은 비공개로 더 해도 됩니다. 그래서 더 했답니까, 비공개로? 물어보니까요, 회의를 연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비상과 민생은 없고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정치쇼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갈림길에 섰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 관련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당내 한쪽에서는 김 의원의 실책을 지적하는데요. 한꺼번에 다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뭐 그런 거 아닌가. 조금 실책을 한 거라고 보고요. 실책이 있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선택지. 다른 건 뭡니까? 다른 하나는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겁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요, 더 부추기는 발언도 나왔거든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야간에 술판은 매우 큰 일이다.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동훈 장관은 오늘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각인시키는 데 적극 가담했다면서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고요.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김의겸 의원은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그걸 바로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야당에서도 실책이라는 의견이 많고 한동훈 의원이 직접 사과까지. 오늘은 서해 사건 알아봤으니까요. 거기에 대해 집중합시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따로 입장은 없으신 거예요? 김의겸 의원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면서 사과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갈림길에 선 김 의원의 다음 카드가 뭘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이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 관련 소식인데요. 이것도 워낙 충격적인데 최소 4일 전부터 구상했던 계획 범행이었다고 합니다. 범행 후엔 PC방에 가서 태연하게 애니메이션을 봤다죠. 신선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편 고모 씨입니다. 고 씨는 범행 직후 이 건물에 있는 PC방에 갔습니다. 어디서 씻고 온 듯 머리는 젖어 있었고 지갑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지갑을 안 들고 간다고 했어요. 뭐 마실 것 좀 살 수 있나 이상으로. 그 당시 머리가 좀 촉촉했어요. 머리 살짝 빨개져 있었던 걸 기억해요. 2시간가량 태연하게 애니메이션을 본 고 씨. 알리바이를 만든 고 씨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이 숨져 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 체포된 뒤 미안하다며 울면서 사과했지만 가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잘 견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어. 고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중3 아들을 먼저 살해하기로 한 비정한 아버지는 범행 직전 아내를 1층으로 유인했습니다. 저 밑에 박스에 돈 있는 거 다 가서 확인해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고 씨는 그 틈을 타 장남을 살해한 뒤 집에 돌아온 아내와 범행을 본 초등학생 아들까지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고 씨가 흉기 외에 둔기를 사용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2주 전 해당 둔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혜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이용해 직접 살인을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을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며 사실상 직접 살인과 비슷한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 1심 법원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4m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한 뒤 구조를 안 해 숨지게 한 만큼 간접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만 간접살인이라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형량이 사실상 직접살인죄와 같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은혜가 남편에게 보고독을 먹이고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2차례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여러 시도 끝에 끝내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범행을 계속 시도했을 거고 사회에서도 다른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이은혜와 조연수는 별 동요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고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자기는 죄가 없다, 오빠가 다 한 거다. 그런 주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오토바이와 트럭을 들이받아 2명이 다쳤는데요. 운전자는 그러고도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결국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광주 시내 교차로. 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오토바이는 크게 부서져 도로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춘 승용차. 그런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오늘 새벽 자정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이곳 주택가 방향으로 달아났지만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앰뷸런스 한 사람씩 왔다. 운전자 도망갔다고 경찰분들 잡으라 막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트럭 운전자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검거 이후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음주했으니까 그렇겠죠. 본인이 재활 요구해가지고 지금 재활해서 국가서 의뢰로 상태입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서울 도심을 울리는 집회 소음도 돌아왔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경찰이 소음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생각부터 설문조사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맞불 집회가 열렸던 지난 주말. 보수 진보 단체가 나란히 도로 점거를 하고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시위를 이어갑니다. 귀를 막아도 소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크게 들으니까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법에 정해진 데시벨이라든지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회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자 경찰청이 집회 소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집회 장소 주변 거주민이나 방문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2,500명을 상대로 전화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매년 소음 단속 기준과 규제의 적절성을 설문조사하는데 올해에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는 집시법 개정안 11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대로 집회 시위 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지난 4월부터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습니다만 24시간 식당들은 예전처럼 영업할 엄두 못 내고 있습니다. 물가도 높고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서 심야 영업의 벽이 높아진 겁니다. 김용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 밤 10시가 넘은 시각인데 24시 식당 문은 닫혀 있습니다. 최근 24시 전문 식당들이 심야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을 해온 순댓국집. 거리두기는 풀렸지만 24시간 영업을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영업하려면 직원 2명은 필요한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고 싶죠. 손님들이 왜 안 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야간을 시간을 빌려면 누말 잡고 따블 준다고 안 해요. 들깨 등 식재료비는 2배 이상 올랐지만 순댓국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끊어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옛날에 30만 원에서 이틀씩 사오면 그것도 많았어요. 지금 70만 원을 들고 가야. 야간 장사를 할수록 손해. 결국 밤 10시 가게 문을 닫습니다.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을 돌아보니 24시간 식당 4곳 중 3곳은 밤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24시간 문을 열어온 종로구의 유명 해장국집. 2달 전부턴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한때 40명 가까이 됐던 종업원은 지금은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시급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연중 무휴 영업을 포기하고 매주 월요일엔 하루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구인을 하면은 하루에 5-6통 막 통화가 많이 왔는데요. 지금은 거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19 이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밤 손님이 준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3시, 4시, 5시 이때도 손님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보통 한 12시, 1시 정도면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많아요. 네. 온 가족이 식당 일을 도와도 버겁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식구가 4명인데 3명이 지금 나와 있고 일을 하면서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희망이 없어요, 솔직히. 코로나와 고물가 그리고 구인난까지 겹치며 밤샘 영업도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가까스로 손님이 돌아와 불야성이 된 강남의 번화가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손님들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이른바 발레 서비스. 대리주차비의 기본료를 최대 10,000원까지 받으며 폭리를 취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발레 파킹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인들은 건물주의 갑질보다 발레주 갑질이 더 무섭다는데요. 그 사정을 제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이 나와 차량은 무조건 대리주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차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발렛이어서. 잠깐 밥만 먹고 나올 건데. 3,000원부터 10,000원까지 1시간 기본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좀 큰 차는 5,000원. 5억 넘는 차는 10,000원. 커피값은 4,500원인데 발렛 비용은 7,000원, 8,000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를 대리주차 차량이 모두 장악했습니다. 업체들이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구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와갖고 차를 빼달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구역에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사실상은 불법 주차. 불법이죠. 교묘하게 다 하는 거예요. 주차 단속반이 출동하자 급하게 차를 뺍니다. 발레 업체들은 식당과 병원, 카페 등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달 돈을 받는데 최근 상권이 다시 살아나자 금액을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핫한 청담동 골목은 발렛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소리도 들리곤 하는데 영업을 시작하는 업장들 사이에서는 건물주 위에 발레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건물주의 갑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발렛팀의 갑질이 무서워서 처음에 이제 임대할 때 입주하기 전에 이제 알아보는 차가 몇 대가 들어올 때 그게 또 안 맞으면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 업체는 한 몇 군데 정도 하세요? 여기 1, 2, 3, 4, 5, 6 스테이크집, 미용실, 병원. 대리주차 업체 몇 곳이 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 업장에게도 손님에게도 부르는 게 값이 된 겁니다. 너무 저희가 부담하기에는 사실 너무 큰 금액이라. 근데 아무래도 좀 울며 겨자 먹기를 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거의 월세에 근접한 금액까지 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대리주차 업체들은 주차 공간과 비용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규업체에 들어오면 그만큼 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주차장 확보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요.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이 대리주차 업체에 내는 비용이 너무 오르면 음식이나 미용료 등도 올라 그 부담은 소비자 몫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대료도 비싸지, 발렛비도 비싸지. 그게 저는 뭐 음식값이나 나머지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 살펴볼 텐데요. 사내 협력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직원들은 이 본사가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포스코에 이어서 오늘 현대기아차까지 같은 판결이 나면서 이 제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지난 2010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만에 최종 승소한 겁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직고용 의무가 생기는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했고 1, 2심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관계가 성립했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판결로 현대기아차는 430명을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107억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지난 7월 포스코에 이어 현대기아차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고용구조가 비슷한 제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기전자, 제철소, 그리고 조선소까지도 이 나라에서 기본적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사용하는 이 방식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판결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협력업체 직원 11,000여 명을 이미 특별 채용해 오늘 선고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기업들이 오늘 판결에 긴장하는 이유, 이 하청 근로자를 직고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GM의 경우 한국철수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포스코 현대기아에 이어 현대제철, 한국 GM, 삼성전자도 사내 하청 직고용 대법원 판결을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큰 건 한국 GM입니다. 불법 파견을 이유로 검찰은 카오카잼 전 한국 GM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황. 여기다 대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줄 경우 추가 임금 지급에만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GM은 8년 가까이 영업 손실을 기록 중으로 누적 적자만 5조 원이 넘습니다. 다음 달 부평 2공장을 폐쇄할 만큼 어려운데 고용 부담이 더 커질 경우 한국 완전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내 하청 직고용 파장이 철강, 자동차 등 업계 곳곳으로 덮치자 이번 기회에 실정에 맞게 법을 손보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파견법은 1998년 만들어졌는데 청소와 경비 등 32개 업종만 파견할 수 있고 제조업은 파견 자체가 불법입니다. 도급에 대해서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는 무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촉진하는 파견근로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4개 나라는 파견 업종이나 계약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각에선 파견 금지 필수 업종만 명시하고 나머진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개방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확정되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인 독재 체제 우려에 금융시장에선 이른바 차이나런 조짐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야외 주차장에 거리를 두고 간이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잠을 청하는 시민도 보입니다. 중국 서부 란저우의 한 호텔이 소독을 하겠다며 한밤중 스운주가 뚝 떨어진 바깥으로 투숙객들을 내쫓은 겁니다. 당대회가 끝난 수도 베이징에선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올 들어 두 번째로 폐쇄됐습니다. 확진자 방문 여부에 대한 설명은 없이 테마파크와 호텔 등을 모두 임시 폐쇄한다고 통보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철저히 폐쇄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한인밀집 지역의 유명 음식점 거리입니다. 확진자 소식에 이렇게 통행을 금지하는 안내글과 함께 철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사면임이 확정되면 방역 정책이 느슨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당국은 제로 코로나의 빗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我们坚持人民至上、生命至上，坚持动态清零不动摇。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일부 부유층은 자산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하이 고급 주택은 하루 만에 가격이 40% 정도 떨어져 중국 부호들의 손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전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재정 적자도 1,403조 원에 달해 지난해의 3배 규모입니다. 시진핑 1인 통치 체제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하늘 위 암살자로 불리는 미국의 최고 성능 무인기가 일본에 배치됐습니다. 북한의 수뇌부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미군이 지난 8월 카불에 있는 오사마 빌라덴의 후계자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제거한 방식은 드론 공습이었습니다. Now, justice has been delivered, and this terrorist leader is no more.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 군사령관도 지난 2020년 드론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미군이 적 수뇌부 제거에 사용하는 드론은 세계 최고 군용 무인기로 평가받는 MQ-9 리퍼로 알려졌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해 미국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국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암살 드론으로 1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합니다. 약 7,600m 상공을 이동해 적이 식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23일 일본 가노야 항공기지에서 MQ-9 리퍼를 운영하는 미군 319 원정 정찰대대 재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가노야시에서 북한 평양까지 거리는 약 970km로 MQ-9 리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맞서 미군이 꺼내들 수 있는 대응 카드를 하나 더 배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단풍은 오색빛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말까지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 동안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2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져서 외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양은 최대 40mm가 예상되고요. 내일 출근길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권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8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실은 엄중하고 시장은 냉혹하다. 3분기 실적이 급감한 날 승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일성입니다. 그래도 이 회장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침 오늘 정부도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바이오, AI, 2차 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사업 투자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어려울수록 미래를 위한 준비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승진 첫날 이재용 회장이 올린 글의 제목으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도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